저는 사실은 뱀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짧게 나눠드리긴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왜 부르셨는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또 되게 큰 하나님 주신 키워드가 다음 세대를 정말 더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Z세대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그 화면에 있는 컬러도 되게 좀 컬러풀하죠. 네. 저희가 Z세대 연구를 사실은 어저께 그 특별 세션 하셨던 기독경영연구원 분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경영연구원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와 또 공동연구진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중심적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를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회사 이름은 진저티 프로젝트입니다. 진저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생강차. 네, 맞습니다. 생강차가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11년 차 된 컨설팅 회사고요. 처음에 2014년도에 이제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경력 보유 여성 3명이 차를 마시면서 스터디를 하다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한 10년 차 정도의 일을 했던 베테랑들이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이제 경력이 다 단절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3명의 코파운더 분들이 시작을 하신 회사이고요. 2014년도가 또 세월호가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엄마들로서 좀 마주하면서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첫 번째 공식 직원으로 2014년에 미국에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11년 정도 이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주제들은 다음 세대,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혁신, 변화 리더십입니다. 사실 저의 정체성은 질적 연구자예요.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고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요. 특별히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이제 세대에 대한 연구 또 책을 출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 노란색 표지의 책을 이제 제가 맡아서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게 되면서 세대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두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밀레니얼이란 단어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밀레니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고 흑수저라고 부르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또는 가능성이 있는데 세상에 너무 이 친구들을 흑수저 또는 88만 원 세대라는 되게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Z세대 연구도 하게 되고 작년에는 알파 세대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떻게 변화해야지 이런 다음 세대들을 조직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지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학습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변화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저희가 직접 스터디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다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 실험의 끝판왕은 저희 조직의 고등학생 인턴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11년 동안 12명의 고등학생 인턴들이 거쳐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보통 그 장래 희망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적어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시기에 세상을 직접 좀 경험해보고
좋은 어른들하고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틴턴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Z세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의 인사이트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또 Z세대 구성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Z세대와 우리가 다음 시대를 같이 준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경련에서 이제 이 의뢰를 받았을 때가 마침 저희 회사에 2명의 Z세대가 입사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로 좀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은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일까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도 Z세대 저희 구성원들이 직접 연구원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세대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 또래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연구라고 해서 지금 딱딱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의 서베이의 화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방향적인 온라인 서베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 설계를 했었고 대부분은 보통 이 서베이에 응답하는 시간이 1시간 반 평균 걸리는 굉장히 주관식으로 중심이 된 응답지였어요. 근데 이 응답을 하고 난 친구들이 진짜 나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좀 털어놓은 것 같아요 라는 회고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응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어딘가에 털어놓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구 보고서가 사실은 시중에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Z세계 우리에게 도착하다라는. 근데 책 표지가 약간 사막이에요. 사막 느낌. 네, 혹시 이 장면을 보시고 떠오르시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어라이브. 네. 컨택트. 정답입니다. 네, 컨택트라는 영화를 저희는 좀 메타포를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외계에서 오는 외계인들처럼 Z세대가 도착했다라는 컨셉으로 저희 보고서를 담았는데요. 이 영화 컨택트를 보시면 실제로 정말 어느 날 그 12개의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자 언어학자이거든요. 근데 외계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동원이 되면서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도 Z세대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Z세대 그리고 Z세대와 가까이에서 일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의 부모 세대인 X세대까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갓생 무엇인지 아시는 분? 갓생 아시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이 키워드들은 우리 Z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공정한 보상, 조용한 퇴사, 갓생.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갓생은 진짜 하나님, 갓과 그리고 인생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상이 된 무기력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불안과 강박과 초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먼 미래를 정말 준비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잘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20대 친구들 제가 많이 만나다 보면 번아웃이 진짜 많이 와요. 이 번아웃에서 내가 좀 탈피하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좀 실천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SNS에 키워드로 올인원 이런 것들 이제 검색해보시면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Z세대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번아웃과 어떤 이 우울과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되게 노력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버튼이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보상이 되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조용한 퇴사는 이제 코로나에 좀 더 본격화되었는데요. 진짜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퇴사했다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다. 불필요한 야근이나 강제회식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합의한 업무 범위 내나 시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왜 떠올랐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시려면 전반적인 한국의 세대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은 이렇게 5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현재 1950년부터 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70년부터 80년생을 X세대, 그리고 81년생부터 95년생을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96년부터 2009년생이 Z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0년생부터 2023년 알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도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베타 세대라고. 그래서 이 사실은 뭐 트렌드인가? 이게 세대가 나올 때마다 왜 자꾸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다음 세대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보이냐면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새로운 세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대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그 친구들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세대 갈라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통합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한번 호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베이비붐 세대 계신가요? 아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후를 리빌딩 하신 세대십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베이비붐 세대분들은 확실히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 586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정말 새롭게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조직에 사실은 크고 잦은 조직을 굉장히 젊은 시기에 또 만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사회 시스템들이 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 위계, 근면, 성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X세대인데요. X세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X세대. X세대도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X세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처음으로 가져본 미디어의 세대이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셨으면서도 동시에 IMF 같은 위기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혹시 밀레니얼 세대 있을까요? 밀레니얼 맞으시네요. 네.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그 X 다음 세대인데요. 이제 진짜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네트워크 세대이고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대부터 사실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고용 불안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세대, 혹시 Z세대 여기 계신가요? 우리 네. 컴캐드 분들도 여기 많아. 네, Z세대실 것 같아요. Z세대는 이제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인데요. 사실은 이 Z세대 다음에 있는 알파 세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모바일 네이티브예요. 정말로 이 기기와 친한 친구들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 알파 세대인데 얘네들은 시리 그리고 이런 이제 AI 기기들하고 놀아요. 실제로 저희 둘째는 지니야 나랑 끝말잇기 할래? 이러면서 심심할 때 같이 노는 애들입니다. 굉장히 어떤 사회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요. 혹시 이 위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호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부모 자녀입니다. 사실은 이 세대를 연구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부모 자녀 세대 간의 고리를 아는 거예요. 생각보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랑 안 친해요. 의외로 X세대랑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X세대 부모님들이 굉장히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굉장히 다양한 해외 경험이라든지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한편 되게 친하게 느끼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중요한 게 맥락인데요.
같은 세대 안에는 사실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1987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그 상황이 막 그려지실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밀레니얼 세대나 사실 Z세대는 영화로 1987을 본 세대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감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세대별 경제성장 곡선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때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은행 이자율이 10%대도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두면 돈이 저절로 뿌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면 된다. 하면 되는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X세대는 중간에 변곡점이 있어요. IMF. 그래서 인생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부터 Z세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험들을 계속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취준을 위해서 서류를 100개를 준비하면 그 중에 한 10개, 5개 정도가 면접 기회고요. 그 중에 한 번도 될까 말까.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정말 고학력인데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좌절스럽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관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대가 내려갈수록 내려가고 위계 이런 생각들도 좀 내려가고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감각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Z세대의 성장 환경을 좀 보시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디지털과 연계된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X세대 부모는 첫 번째 만난 어른이었는데 굉장히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독립적으로 육아를 했고 경제적 독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는 독립과 독립이 만나다라는 감각이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지 않는다. 혼자 해결한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친구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정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내가 산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세월호, 코로나, 이태원 참사 다 겪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내가 챙겨야지 안 그러면 나 죽는다. 각자 도생 감각이 너무 투철한 친구들이에요.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경제는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몰랐는데 다른 세대랑 같이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평가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X세대 저만 해도 대학을 갈 때 학력고사, 수능 이렇게 한 번 보면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Z세대 친구들은 24시간 누군가가 선생님이 또는 직장의 상사가 계속 나를 관찰하고 평가한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이제 인식이 좀 다른데 X세대부터는 이제 자의식이 시작이 된 세대라고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고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발산을 시작하는 세대 그리고 Z세대는 자기 몰입을 하게 되는 세대입니다. 밑에 이제 그 정보 수집 방법이랑 커뮤니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세대까지는 직접 경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직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Z세대는 대부분 간접 경험을 합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온라인으로 접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없고 불안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아는 건 말지만 내가 실제로 해본 건 없으니까. 그리고 커뮤니티의 경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선물해 주었냐면요. 환경의 사막화입니다. 기후위기, 경제불황, 오염된 디지털 세상, 경쟁의 가속화, 관계의 가난, 그리고 갈등과 혐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한양대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데이트 폭력, 혐오, 그리고 사회 분열, 그리고 위대남, 이런 최근에 일어난 동덕여대 사태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 많이 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사막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Z세대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약을 찾는 친구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진짜 심각해요. 근데 이게 밀레니얼 세대랑 뭐가 다르냐면 밀레니얼 세대는 불안이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뭐 시험 때 아니면 뭐 취업 면접 볼 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감각인데 Z세대는 일상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되게 높기 때문에 외롭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연결이 되고 싶지만 상처가 두려워. 그래서 특히 코로나 영향이 엄청 컸어요. 그 코로나를 겪고 났기 때문에 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핍과 과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결핍이고 오른쪽은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경쟁이 너무 과속화되고 평가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각박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Z세대를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각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존 본능, 그리고 단거리적 관점, 부당함에 대한 센서, 그리고 지친 마음, 자기 몰입적인 태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되게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세 가지예요. 저희가 ESG로 약간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엄청 커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좋은 어른들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니즈가 되게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열망도 커요.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할 때 이 회사가 ESG, DEI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는 이 친구들에게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풀어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성수동에 있고 임팩트 생태계 안에 있는데 젊은 대표님들 또는 젊은 직원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관계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되게 큰 세대입니다. 이 관계를 맺을 때 먼저 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막 다가가기보단 좀 섬세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저희가 좀 이 친구들에게 어프로치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Z세대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삼류주의보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물어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를 왜 물어볼까요? 사실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걸요? 새로운 업무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너무 당황스럽다. 하나도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왜요? 일에 대해서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꼭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가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잘해야 됐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수 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업무로 인해서 받을 두려운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거 처음 받아보셔서 어려우시겠죠?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업무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해야 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맥락이 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 왜 필요한 일인지 또는 우리 단체에서 이 일이 왜 필요한 일인지를 꼭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장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 꼭 써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찍으셨나요? 네. 그래서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인도의 어떤 IT 회사에서 그 처음에 직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온보딩 하실 때 그 이 회사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직원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 1시간의 대화를 추가했더니 이직률이 32%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 대화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회사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직원은 저희 회사의 그 Z세대 연구를 같이 했던 Z세대 직원입니다. 밤에는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밤마다 그 밴드 활동을 하느라고 아침에 회사에서 좀 졸아요. 제가 대표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너의 맥락 속에 나를 좀 초대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하는 공연에 초대돼서 갔어요. 사실 45년을 살았는데 홍대에 있는 이런 곳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저렇게 기타를 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 친구한테 너무 큰 기쁨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제가 갔더니 거기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우리 대표님이 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니 대표시면서요 이런 데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 친구랑.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였어요. 제가 저희 동료들을 한번 인터뷰해보세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인터뷰를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컨텐츠로 정리를 하고 그 인터뷰 말미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 동료들에게 주고 싶은 음악 선물을 하나씩 했어요. 이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 조직 문화에 대한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뿌듯해했고 이걸 하고 났더니 저희는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진저티플이라고 부르는데 진저티플은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함께 아우르고 미래를 함께 좀 만들어 가려면 반영되고 함께 가고 통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이 친구들의 의견이 잘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갖고 와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아이디어도 반영을 먼저 해주시면 내 의견이 반영이 되네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존중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나의 취약한 부분을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감을 같이 나눈다든지 그리고 그 취약성들을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사실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셔야지 이 친구들도 소속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되고 조직의 목표가 일이 일치되는 이걸 사실은 온라인 하는 게 되게 이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소통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인정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좀 아낌없이 주는 것 근데 이 지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꺼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저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멘토링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저희 구성원들한테 제게 멘토링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런 테크니컬 이슈 이런 걸 진짜 도움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실은 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이 신뢰를 어떻게 쌓냐면 각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 구축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어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혹시 영향력을 좀 건강하게 미치고 싶으신 어른분들이 계시면 너무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마인드셋이 4개가 있는데요. 강요자 마인드셋, 보호자 마인드셋, 멘토 마인드셋, 그리고 무관심한 마인드셋이에요. 보통의 이제 좀 질서를 중요시 하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 강요자 마인드셋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마인드셋이고요. 이제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게 이제 보호자 마인드셋입니다. 기준은 하나도 주지 않고 또는 권한을 주지 않고 계속 너 이거 잘 못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혼자 다 해는 그래서 보호자 마인드셋이고요. 이 2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제 무관심한 방치하는 거고 기준도 높지만 잘 지원해주는 마인드셋이 멘토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Z세대 친구들은 존중받을 때 되게 의욕을 느끼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때 또 그걸 성취해내는 기쁨들을 누릴 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가장 처음에 쓰신 책이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있는 한 구절이 저에게 되게 지침이 되었는데요. 신뢰를 받는 청소년이 신뢰를 받을 만한 어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신뢰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배우분들이 다 그런 어른들이 또 되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연구를 계속하는 날에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엄마는 다음 세대 연구한다면서 왜 아들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적연구자니까 인터뷰를 하고 다 기록을 하거든요. 저희 아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기록하려다 보니까 좋은 질문을 던져야겠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너는 어떤 거에 요새 관심 있니? 친구들이랑 어떤 거 하고 노니? 질문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Z세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봐 주시고 그걸 기록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아들이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쓴 책인데요.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했던 협업의 장면이거든요. 저희 회사를 거쳐간 이 11명의 인턴들의 그림을 다 저희 아들이 그려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됐어요. 얘가 그림 잘 그릴까? 이렇게 퀄리티가 잘 괜찮을까? 걱정도 됐는데 믿어주니까 정면만 그리면 되는데 막 측면도 그리고 엄마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감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였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이제 같이 했던 그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준 경험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랩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성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식물들도 빛을 향해서 자란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그 빛을 향해서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빛을 좀 이 친구들에게 비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 문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조직 문화는 사람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까? 사람과의 관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일과 배움 또는 사역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한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같이 던지시면서 그 빛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겸손과 동역이잖아요. 저는 겸손한 태도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 친구들에게 내가 배울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우는 어른으로서 곁에 계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신뢰하는 동역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도 한때는 윗세대에게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제가 작년 말에 저희 회사는 사실은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되게 대표로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한 해를 제가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할 때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오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만나는 다음 세대가 그 존엄성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이나 영케어에 대한 연구들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의 존엄성과 또 정체성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군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여기 계신 멤버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